그제서야 나오지 않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고 더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모와 같이 자리에 쓰러져 오열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화로가 보이는 유리창 앞에 낯선 남자가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모습이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울 수 없을 것 같았죠. 저 낯선 남자는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남자가 저와 시모를 보더니 저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해왔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큰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이가 없어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웬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하시는 듯해요. 저희 남편 이름은 김봉원이고요. 그쪽 같은 아들 둔 적 없어요. 아니요, 내 아들 봉원씨 아들 맞아요. 저 기억하시죠? 24년 전 한 집에 같이 있었는데. 누군가 싶어 그 여자의 얼굴을 봤는데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던 그 여자였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기억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 그때 그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두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저 가정부 일을 할 때 봉원 씨와 만나고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 아니 형님이라고 해야 하나? 형님은 제가 봉원 씨한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했을 텐데 봉원 씨가 저한테 먼저 추파를 던졌어요. 애 없는 형님과 금방 정리할 거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시작한 관계인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있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봉원 씨와 관계티를 낸 거고요. 봉원 씨는 혹시 형님께서 우리 관계 알아차릴까봐 불안해서 관심 없는 척 행동한 거예요. 근데 애 생겼다고 하니까 화내면서 나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야 먹고 살만해서 상관없다며 간통죄로 같이 들어가자고 협박하고요. 교도소 가서 애 낳고 키우고 싶으냐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푼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내 발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결국 자기 죗값도 안 치르고 이렇게 먼저 갔네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불륜이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남편 나를 두고 누굴 만날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형님, 그럼 긴 말하지 말고 검사해봐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당황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제일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했죠. 시무와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를 검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알아보니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세대를 건너뛴 사이에서는 같은 성별의 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친자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선 남편 또는 아버님의 유전자로 검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신을 이미 화장을 한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정부였던 여자가 강하게 말해왔죠. 전 자신 있는데 형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억울해서 안 되겠네요. 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편히 잠들고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혹시 남아있을 유전자로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셔야 믿으시겠어요? 여자가 큰 목소리로 남편의 친자임을 주장하자 이미 시모는 두 모자를 자신의 며느리 손자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잖니. 정말 네 시아버지를 묘에서 판에 확인을 해봐야 믿을 거야? 그만하고 그만 봉원이 유산 나눠줘라. 그리고 봉원이도 없는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솔직히 너도 이제 네 인생 찾으면 좋을 거 아니냐?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손주 낳아준 며느리랑 살고 싶구나. 우리가 피 섞인 사이도 아니고 봉원이 이렇게 되고는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안 그러냐? 신모는 저를 내쫓는 말을 돌려서 했고, 그 여자는 저에게 지난 세월 남편이 주지 않았던 양육비와 함께 남편 유산에 대한 아들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와 아들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냐며 따져봤지만 신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 들어와 한 일이 뭐가 있냐며 저를 탓했고, 자신의 손주를 낳아줬다고 주장하는 여자 편만 들어줬죠. 남편에게 남자 형제도 없었으니 남편이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와 그의 엄마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에 관한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다면 두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 법정 싸움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소문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이 지난 세월 음지에 숨어 산 것에 대해 남편 대신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죽은 남편을 불러내어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라도 남편이 나와줘서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상관없이 이 괴로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두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지금껏 자신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온 손주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며 저에게 유산을 빨리 떼어주라고 극성인 시모의 행동 또한 제가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중 어떤 것을 현금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억의 주인공에게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남편의 이복동생이었죠. 과거 남편에게서 이복동생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적 시모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신 적이 있었고 두 분 사이에 아이까지 낳으셨다고 들었죠.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 아버님께서 남편의 이복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모가 그 일을 허락할 리가 없었죠. 결국 아버님께서는 남편의 이복동생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고 여자분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시면서도 아버님께서 남편과 남편의 이복동생이 서로를 알고 지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시모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모는 남편의 이복동생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증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워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시모 몰래 아버님께서는 형제간의 만남을 주선했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은 이복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찾아볼 여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이복동생을 찾아 나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이복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이복동생네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아버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말이죠. 이복동생의 지난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이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 모르게 도움을 주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저도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 조만간 이복동생을 만나보자며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에서야 났습니다. 남편과 같은 부계 유전자를 가진 이복동생이라면 이 꼬여버린 상황을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에게 좋든 싫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이복동생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해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이복동생은 제가 말해준 남편의 부고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의 죽음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죠. 꺼내야 하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의 이복 동생이 먼저 눈치를 채고 물어왔습니다. 그 물음에 미안하지만 찾아오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이복 동생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했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 많다며 그걸 갚기 위해서라도 꼭 연락을 달라고 했죠. 이제 필요한 건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는 남자의 유전 물질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의 관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거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잠시 고민에 빠졌던 저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들이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두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걸리지 않게 남자의 머리카락과 담배꽁초, 껌을 채취했고 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 이복 동생과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 사이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뻔한 사기극에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오니 당할 뻔했죠. 이 결과로 인해 제가 도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모자 둔 연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법적으로 알아봤지만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딱히 처벌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한 마음을 직접 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옆에서 손자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던 시몬은 덤이었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당히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때마침 시모와 같이 집에 있다는 말에 유산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찾아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가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손주 노릇을 하며 시모 곁에 있었어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더는 이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을 것 같아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시작했죠. 내가 확인해보니까 유산은 한 푼도 못 주겠던데. 형님, 또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사람이 좋으셔서 봉원 씨가 한 잘못 자신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주실 줄 알았는데 꼭 진흙탕 싸움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요. 봉원 씨가 죗값 치르지 못했으면 형님께서 대신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 둘째 얘 말이 맞다. 너는 왜 갑자기 없던 돈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냐? 늙어서 돈 욕심까지 생기면 못 써. 둘째라고 하지만 봉원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아들인데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상해줄 것 해주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손주 앞길을 망치면 어떡하냐? 어디서 누구랑 굴러다니다 온 년의 아들을 우리 봉원씨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아끼시더니 직접 깎아내리고 싶으세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으면 모자가 쌍으로 사기극을 벌일 생각을 하니? 너는 애엄마라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면 진짜 네 아들한테 그렇다고 속이기라도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 오기 전에 몇 군데서나 이런 짓 했니? 거기서는 잘도 속아 넘어가? 아니면 내 남편 아버님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형제 없는 외동이라 이런 짓 벌이는 거야? 이것들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누가 사기를 쳐요? 우리 아들 봉원 씨 아들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그럼 너는 증거 있니? 내 남편 아들 증거라는 건 네 년놈들 목소리밖에 없잖아. 나는 있어. 증거가 있다고. 어머님, 봉원 씨 이복 동생 있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 봉원 씨가 죽기 전까지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놈이랑 내 남편 이복 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의뢰한 검사의 결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남편에게 핏줄이라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는 제가 건네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목소리만 크게 소리치며 무조건 남편의 아들이 맞다고 우겼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조작하고 날짜면 되는 일인지 아세요? 피가 당기는 걸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냐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모두 보는 앞에서 검사 받아볼까? 어머님은 기억하시죠? 남편 이복 동생, 그리고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 어머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모도 슬슬 여자를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아들도 자신들의 사기극이 다 밝혀졌다는 걸 예감한 모습이었죠. 자, 내가 여기서 돈 줄게. 얼마가 되든 그거 받는 순간 너희는 사기죄 성립이야. 명예훼손은 당연하고. 지금 네가 알려준 계좌로 돈 넣어줄까? 앞으로 계속 소송해가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볼래? 목소리만 큰 협박에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자 두 사람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빌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잔뜩 겁을 주다 그만했어요.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해결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악연은 빨리 끊어내자고 생각했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범행 계획을 말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모가 큰일을 피했다며 저를 붙잡고 한숨을 돌렸죠. 하지만 이제 시모 차례였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시모였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런 못된 것들만 점점 더 많아져요. 이번엔 네가 잘했다. 우리 아들 재산 지키느라 고생했어. 왜 이러세요? 언제부터 저한테 기대셨다고? 저 말고 며느리와 손주 되어줄 사람들 앞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붙으세요. 전 이번 일로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모시지 않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나도 피해자야. 속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손주 하나만 낳아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니?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피해가 있는데 내가 잠깐 혼동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 네, 또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네요. 저도 아이 낳지 못한 건 어머님께 죄송하고 내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졌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눈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힘들었다고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으면 된 거잖아요. 또 제가 집안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치세요? 어머님 밑에서 지난 평생 고생하고 수발들었던 사람은 저예요. 제가 평생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도 한순간에 내치시면 안 되는 거죠. 밉든 곱든 지난 세월 같이 살 비비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저 그만하겠어요. 어머님 모시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내질지 모르는데 제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이 사기꾼 연놈들과 오손도손 사시든 양로원에 들어가 쓸쓸하게 지내시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집안 죄인인 저는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할 테니. 왜 그러니? 네가 서운한 거 다 이해한다.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우리가 평생 지내오면서 서로 싸운 정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날 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말까지 하는데 이번에만 네가 참아라. 에? 내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제 단호한 모습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시몬은 잘못을 했다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사기꾼 두 사람과 시모를 두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후 시모 집에서 짐을 빼올 때 한 번 더 붙잡히긴 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에서 나와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죠. 가끔은 시모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수소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인생, 오로지 저만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모시고 마음에 상처받는 이야기를 듣는 건 더는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숨이 다해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대로 살아보려고요.